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네, 인간 고유 역량 개발. 오늘 저는 이제 뇌교육학과 학과장으로 있고요. 브레인 매거진, 우리나라 유일한 뇌 잡지입니다. 그래서 편집장을 올해로 18년째 하고 있고, 브레인 잡지는 딱딱한 이런 뇌과학 잡지가 아니라 뇌 활용 매거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와도 굉장히 맞는 매체고요. 그전에는 이제 대학에 오기 전에는 한국내과학연구원에서 네, 연구원 생활을 한 11년 정도 했었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키스트에서 융합과학 쪽으로 네, 대학원 과정을 가졌고, 특히 이제 대학원 과정 중에 오늘 주제인 인공지능, 제가 이제 99년, 8년 이때 이제 석사 과정하고 이제 박사 과정을 올라갔는데, 그때 그 논문 주제가 이 인공지능 관련한 그 알고리즘, 뭐 소프트웨어 쪽 프로그래밍을 대형 기계 시스템의 문제를 미리 예측하는 그런 쪽의 퍼지나 엑스퍼트 시스템이나 또 뉴럴 네트워크, 신경 회로망이라고 하는 당시에 그런 그 알고리즘을 써서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때 랩의 지도 교수님이 이걸로 계속 가면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던 인공지능 빙하기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영역이 바뀌어서 뇌에 대한 또 본격적인 연구를 이후에 했었고, 지금은 이제 뇌교육학과 교수로 있는데요. 오늘 주요 내용, 네, 그 미리 포스터에 나갔던 내용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소속된 곳은 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뇌교육의 특성화 대학으로 지금 이제 뇌교육 단과대학, 작년에 단과대학으로 승격을 했고요. 뇌과학, 뇌공학 계열 학과가 아니라 이런 뇌활용 분야, 네, 훈련 개발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또 한류 대학으로 또 유명하죠. 네, 그래서 문화 계열 한 축과 이제 뇌 관련한 한 축,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네, BTS 멤버들 졸업 대학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이 BTS의 이런 역량, 오늘 주제 방향하고 굉장히 맞물리는데,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를 한참 이제 얘기를 하면 크게 거의 대부분이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습득할까? 뒤처지면 안 되겠다라는 그 엄습, 두려움. 네, 그래서 많은 지금도 끊임없이 그런 솔루션 도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가기 사실 굉장히 벅찹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의 매달 지금 그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솔루션을 공유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네, 오늘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듯이 BTS 같은 그 세계의 감성 충격을 주고 있는 그 한류의 역사를 바꿨다고 하는 이 멤버들이 갖는 내적 역량, 네, 그런 것이 어떻게 하면 보편적인 그 교육 방법론으로, 네, 인적 자원 개발로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되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인공지능은 잘 따라가고 활용하면 되겠죠.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제 해야 될 몫이고, 저희가 있는 내교육 단과대학은 이런 인간의 내적 역량, 네, 20세기에는 네, 주목하지 않았던 것들이죠. 학습의 영역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보편적으로.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인공지능, 자연지능이라는 주제로 네, 이렇게 특강을 했어요. 네, 이때가 이제 알파고 나오고 또 뭐 4차 산업혁명 한참 하고 그 팬데믹이 오기 바로 전이었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급부상했습니다. 당시에도. 네, 하면서 인공지능 대 자연지능이라는 주제로 그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때 보면 오늘의 주제와 사실은 비슷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 AI, 네, 모든 것이 연결된 정보화 사회의 도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인공지능의 도전과 한계는 무엇인가? 네, 인공지능과 공존할 인류 첫 세대,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죠. 그리고 미래 세대. 미래 세대는 공존이 아니라 경쟁할 세대, 혹은 종속될 위험도 있는 세대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지금 포인트는 인간의 고유 역량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간의 고유 역량, 인공지능과 반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자연지능이라는 키워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연지능 개발을 이룰 것인가? 네,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도 조금 그때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오히려 인공지능 업계에 있는 분들이 관심이 당시 그 포럼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 4년 사이에 더 폭발적으로 인공지능은 급부상을 했죠. 네, 저는 그 관심이 높아진 만큼이나 자연지능에 대한 관심도 이제는 좀 높아져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인공지능 부상의 그 열쇠는 바로 뇌에 있습니다. 인간의 뇌. 네, 자연지능의 회복과 개발도 인간의 뇌에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는 AI가 아니라 휴먼 브레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목차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선은 그래도 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짚어봐야겠죠. 네, 그 히스토리를 조금 흐름을 짚어보고 우리가 LLM이라고 하는 네, 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거의 뭐 상징 같은 이 LLM에 대한 그 본질적인 얘기들, 네, 뭐 솔루션들 엄청 많은데요. 그 툴이죠. 툴이 아니라 오늘은 그 본질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LLM의 본질은 뇌입니다. 네, 그래서 휴먼 브레인에 대해서 조금 예시는 이족 보행 로봇. 네, 로봇이 그 두 발로 걷는 로봇을 만들어간 역사와 인간이라면 누구나 아는 두 발로 걷는 한 살짜리도 하죠. 그 차이. 네, 그 이족 보행 로봇의 발달 역사를 통해서 LLM까지 적용된 이 로봇까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 시대의 초입에 사실 와 있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뭘까? 오감이라고 하는 오감의 세계에 살고 있죠. 오감의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내부 감각이라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네, 느끼지 잘 못하는 거예요. 네, 맨발 걷기 많이 주변에 하시는데요. 맨발로 그냥 걷는 거지 맨발로 걸을 때 그 일어난 느낌을 잘 알아차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의 내적 역량 개발 네, 차원 순서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걸 잘 좀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은 올해 사실은 본격화됐습니다.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영상에 접목을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대단한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 소라가 등장, 놀라움을 안겨준 것이 지난 2월입니다. 이후 불과 반년 만에 동영상 생성 AI가 예상을 뛰어넘는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런웨이가 최신 모델인 젠3 알파를 정식 출시한 것이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SNS 등에는 젠3 제작 영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젠3를 검색하거나 런웨이 공식 X에 들어가면 놀랄만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포스팅된 영상들은 퀄리티가 잘 나온 것만 모아놓은 것이며 실사용기를 보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점은 기술 발전에 따라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영상 생성 AI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것은 물론 이제는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침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까지 발표된 소식이 단편적이라 이를 한 군데 모아봤습니다.
우선 동영상 생성 AI 도구는 한 달 새 굵직한 것이 3개나 등장했습니다. 지난달 7일에는 중국에서 클링이라는 도구가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루마라는 미국 스타트업이 드림머신을 무료로 출시했습니다. 곧이어 런웨이가 젠3 알파 샘플 영상을 선보이더니 2주 만에 정식 출시를 시작했습니다. 도구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AI를 활용한 공식적인 광고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5월 25일에는 LGU 플러스가 국내 최초로 생성 AI를 활용한 정식 광고를 제작, 현재 방송을 통해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LG의 익시 등을 통해 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글로벌 완구 업체인 토이저러스가 창업 배경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고 서울시도 세종대왕 등 역사 속 인물이 등장하는 생성 AI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국내외에서 생성 AI를 활용한 영화제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런웨이가 주최한 AI 무비 페스티벌에 이어 트라이베카 페스티벌 영화제의 소라로 만든 단편 영화 5편이 출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는 부산 영화의전당이 오는 12월 첫 AI 영화제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며 4일 개막한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는 올해 화두를 AI로 잡고 AI 영화를 공식 경쟁 부문에 추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2월에는 두바이 AI 영화제에서 권한슬 감독의 생성 AI 영화원 모어 펌프킨이 대상과 관객상 등 2관왕에 올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국내 스타트업 와포는 첫 장편 애니메이션을 AI로 제작, 공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수개월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연초만 해도 동영상 생성 AI가 이 정도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아마 2024년은 영화나 미디어 사상 가장 중요한 한 해로 기억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어떠십니까? 숨가쁘죠? 네. 이게 불과 1년도 안 됐습니다. 네. 저런 영상 만들려면 뭐 엄청난 시간이 걸렸죠. 지금 뭐 그 솔루션 여러분들도 사이트 들어가서요. 뭐 간단하게 그 구글 그 계정으로 로그인 해가지고 뭐 한 5초짜리 영상은 그냥 뭐 한 입력만 하면 거의 뭐 5초, 10초 안에 저 간단한 영상이 뚝딱 만들어집니다. 물론 유료로 가입하면 조금 더 긴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야, 과연 이런 것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지금은 사실 상상이 안 되죠. 이렇게 사실은 툴만 보면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일어날까? 잘 몰라요. 저희가 지금 윈도우 뭐 이런 거 많이 쓰니까 과거에 도스 이런 걸 생각을 못 하듯이 우리가 겉으로 만들어진 솔루션만 보면 본질을 이해하기는 사실 어렵죠. 지금은 이제 과거 구글 시대, 구글의 검색 시대에서 작년에 챗 GPT, 네, 한때 그 챗 GPT가 단어가 가장 유명했는데 어느 순간 생성형, 네, 인공지능 뭐 이런 표현, LLM 이런 단어들이 이제 다시 바뀌었어요. 뭐 챗 GPT가 바로 그거지만 키워드가 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본격화된 오픈 AI 2002년 11월 30일 출시가 됐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됐죠. 이제 뭐 1년 6개월 정도 넘었습니다. 이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신 분들이 여기 좀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지금 한 400분 가까이 입장하셨는데요. 네. 구글 그 크롬에서 이렇게 챗 GPT 이렇게 들어가시면 나오는 첫 화면이죠. 이거를 이제 개발했던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불과 1년 6개월 전에 이것을 내어놨고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1년 6개월 사이에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영상까지 이제 침범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빠릅니다, 사실은. 너무나 빨라서 따라가기도 벅차고 두려움까지 느껴지죠. 2023년, 작년에 이 오픈 AI가 챗 GPT가 나오고 나서 이런 게 한참 유행이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카톡에도 이제 이게 접목이 돼서 그 아삭이라는 에스크업 이 뭐 100만 그 명을 넘어섰다고 해서 작년 상반기 뭐 하반기 초만 해도 이렇게 카톡으로 질문 답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카톡으로 지금 질문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나옵니다. 너는 인간의 두뇌 능력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냐? 하면 뭐 이렇게 쭉 뭐 한 2, 3초 만에 답을 주죠. 네, 이렇게도. 오늘 주제인 인공지능 시대에 주목받는 인간의 고유 능력이란 뭐냐?
뭐 이렇게 질문하면 또 뭐 2, 3초 만에 나옵니다. 네. 이렇게 쭉 풀었습니다. 인간의 고유 능력. 인공지능은 인간의 일상에서 많은 역할을 대체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유 능력들은 모두 대체하기 어렵다. 창의성, 뭐 판단력, 감정적 지능, 뭐 이런 거를 불과 수초 만에 네, 카톡으로 답을 주는 세상이에요. 이것이 불과 작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상까지 된 거죠. 어, 이 생성형 AI의 핵심이 이 LLM인데요. 이 LLM은 뭐냐? 라지 랭귀지 모델, 네, 거대 언어 모델. 이런 걸 또 챗GPT에게 물으니까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네, 뭐 요즘은 뭐 궁금하면 네이버에 묻는 게 아니라 네, 챗GPT에 물으면 나오죠. 이 라지 랭귀지 모델, LLM, 방금 보셨던 이런 영상 솔루션, 그 모든 것의 그 핵심 코어인데 뭐냐면 딥러닝, 네, 딥러닝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딥러닝이 한때 인공지능의 역사를 바꾼 핵심 키워드로 많이 회자가 됐어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거대 언어 모델은 말 그대로 언어죠. 인간이 가장 유별한 두뇌 능력 중에 언어가 있죠. 여러분들 혹시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 데리고 사시는 분들은 언어에 대한 중추가 인간하고 다르죠. 네, 말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인간답다는 인간의 특별한 삶이란 건 이 언어를 빼놓고 사실 얘기하기 어렵죠. 수렵 사회하고 비교하면 가장 두드러진 문명이라고 하면 언어인데 이 언어로 모든 것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딥러닝으로 만든 거다. Human like text. 인간과 유사한 이런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성한다. 뭐에 기반해서? Massive amount of data. 거대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과 유사한 텍스트로 네, 이것을 이해하고 생성시키는 딥러닝 기반의 모델이다. 그것을 LLM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인간의 뇌의 특별함이라고 하는 이 언어에는 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영역이라고 보면 뭐 이미지도 결국은 언어겠죠. 우리가 이미지라는 것도 음성이라는 것도 텍스트라는 것도 뭐 여기 나중에 상징, 기호 뭐 이런 거 다 언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고 표현하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영역을 언어라고 한다면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영역은 이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코어라고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로 대체 및 적용될 수 있다고 예측해야 됩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영상 영역을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어디까지 대체할까요? 콜센터? 뭐 일찌감치 대체되겠죠. 이미 많이 됐고요. 지금도 그 자동 콜센터들이 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동 콜센터만 하겠습니까? 네, 지금 일반적인 검색 분야, 네, 이제 영상까지 들어왔으니까 내가 한 10분짜리 영상을 만들고 싶다. 네, 그런 것도 지금 이 속도면 엄청나게 적용되겠죠.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그 모든 영역.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영역.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영역은 뭐가 있지? 네,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영역. 뭐가 있지를 떠올리는 게 더 힘들 만큼 우리가 하루에 태어나서 24시간 라이프 스타일, 어떤 직무, 어떤 기업에서, 뭐 집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말을 하는 이 말의 출력, 그 다음에 듣죠. 음성을 듣고 말로 출력하고 그 다음에 글을 읽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주고받고 모든 게 언어적인 표현이잖아요.
그것이 다 대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상상하는 것보다 충격파가 더 클 수 있죠. 자, 그런데 방금 보셨던 그 다양한 솔루션은 이제 조금 제쳐두고요. 저거 오늘 공부하면 내일 또 새로운 게 나옵니다. 네, 물론 슈퍼파워. 네, 저도 이제 인공지능 솔루션을 여러 개를 좀 접근을 해보고 있는데요. 어, 계속 저걸 해야 되냐. 네, 해야 되는 분들은 해야죠. 왜냐면 나의 역량이 커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의 본질은 뭐냐예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이해하는 키는 휴먼 브레인입니다. 왜냐?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에 정보 처리 모델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인간이 없으면 나오질 않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나왔던 그 지난 반세기 흐름을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딱딱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바깥쪽에 형성된 지금 이것만 보면 이 시작을 모르면 그냥 그 툴을 쓰기 바쁩니다. 네. 자, 컴퓨터가 나왔죠. 20세기 중반이 넘어서요. 이 컴퓨터는 왜 나왔냐?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간의 마음에, 인간의 마음을 수치화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실은 그 논리적인 차원으로 그리고 0과 1이라고 하는 0, 1의 디지털화된 언어로 시작이 된 거였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정보 처리 시스템, 결국은 정보, 인포메이션, 정보라는 걸로 0과 1의 정보로 뭔가를 세상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수학적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논리적일 수가 없고 논리 회로라는 게 만들어져야지만 디지털 세상에서는 뭔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니까요. 그래서 이 가장 시작에서는 이 IPS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적인 걸 0과 1의 표기로 바꾸는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이 가장 시작이었고, 그러니까 정보가 핵심이었어요. 0과 1, 0과 1. 그것을 기반으로 인간의 뇌는, 인간의 마음은 그때는 뇌에 대한 게 그렇게 연구가 안 됐기 때문에 아니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어떻게 처리가 일어나는 거지? 그것에 대한 연구가 바로 인지과학이었어요.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그것을 응용했던 분야가 정보기술. 우리가 IT 강국 할 때 이 IT인데 우리가 IT라고 얘기는 많이 하지만 IT의 I가 뭔지는 가끔 까먹어요. I가 인포메이션입니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결국은 정보 기술이죠. 결국은 정보를 다루는 거예요. 어떤 정보? 세상의 모든 것들을 0과 1로 치환한 정보. 거기에서 과학에서 공학이 나오는 거예요. 실생활에 유용한. 그럼 인지과학이 먼저고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지? 어떻게 인지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지? 거기에서 인지공학, 코그니티브 테크놀로지, 인지공학이 나오고 더 이제 관심이 어디에 생겼겠습니까? 뇌에 생겼겠죠. 왜냐? 시작이 뭐였죠? 시작이 인간의 마음이었으니까. 근데 초창기에 이 마음은 심장이라고 한때 알았던 적이 있었죠. 네, 마음은 심장이야. 이런 인류의 역사도 있었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마음이라는 건 그 총사령탑이 뇌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뇌과학, 인간의 마음의 총사령탑, 몸과 마음의 유기적인 총사령탑, 인간의 마음 기제, 뇌의 기전을 알면 이제 더 발달된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과학의 정점이라고까지도 얘기하는 브레인 사이언스. 이제 학계에서는 뉴로사이언스라고 합니다. 신경과학. 우리가 뇌과학은 조금 대중적인 용어이고 신경과학이 조금 더 학문적 용어입니다. 뇌세포 하면 조금 대중적인 표현이고 신경세포 하면 조금 학문적 표현이다. 그냥 그 차이다.
오늘은 조금 편한 용어를 쓰겠습니다. 뇌과학.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이제 뇌과학의 연구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그 빙하기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서 인공지능의 시초라고 하는 게 결국 인간의 마음, 뇌 정보 처리라고 했잖아요. 초기에, 네, 60년대, 70년대에는 헤비안이라는 심리학자가 우리가 사과, 파인애플, 뉴튼, 특정 대상, 어떤 외부적 사물, 개체, 대상을 봤을 때, 즉 외부 환경으로부터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대뇌 피질의 바깥쪽 네오콜텍스입니다. 바깥쪽 피질의 어떤 세포, 이제 뇌세포들에 의해서 외부 환경에 존재하는 물체에 대한 표상이 만들어진다. 네, 이렇게 추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과라는 걸 보면 그 사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하는 이 뇌세포의 이런 연결성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발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사과라고 알 수 있는 거 아닐까? 파인애플을 보면 파인애플에 그 대응하는 그런 세포의 군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발화를 하면 파인애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을 했다는 거예요. 뇌에 대한 기전을 다 해부하면서 알 수 있었을 때가 아니니까. 근데 뇌는 기본적인 다양한 뇌세포들의 군집으로 갖고 있다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추론을 한 거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오늘날도 적용되는 룰이 생겨납니다. 바로 동시에 점화되는 뉴런들, 신경세포들은 함께 연결된다. 그 연결성이 강화된다. 예를 들면 사과라는 걸 애플을 딱 보면 이 뉴런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A세포의 축삭, 바깥쪽 나가는 거죠. 우리가 신경세포는 들어오는 것들이 있고 여러 개가 들어와서 하나로 뭉쳐서 나간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A세포의 축삭이 B세포를 자극할 만큼 인접해 있고 일단은 근접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접해 있는 세포가 인접해 있어야 되고 A세포가 반복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옆에 있는 세포를 점화시키면 B세포를 점화시키는 세포로서 이 효율성이 모두 증가되는 방향으로 네, 이렇게 같이 일어난다. 포인트는 뭐냐? 사과를 봤을 때 사과에 대한 세포 이거 다 인접해 있죠. 인접해 있는 세포들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동시에 네, 연결이 되면서 발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이 계속 함께 발화되고 연결되고 발화되고 연결되면 그것이 네, 강화되는 방향으로 된다. 이 뉴런들이 동시에 함께 점화되어서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기억이다. 그리고 thinking, 생각이란 건 이런 신경세포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작용의 결과인 거야. 마음이라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런 세포, 뇌세포들의 연결성들의 연속적 작용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추론을 했어요. 60년대. 엄청난 추론이죠. 지금으로 보면 상당한 그 근거가 있고 많이 적용되는 이론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냅스 가소성, 우리가 뇌세포와 뇌세포를 연결하는 걸 시냅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헤비안 룰, 즉 시냅스의 가소성에 대한 초기 이론이 만들어지고요. 이것이 이후에 80년대, 9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분자 단위의 신경과학, 분자 신경과학의 이론의 토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더 10년이 지나면 뇌과학, 신경과학이죠. 드디어 이제 신경과학이라는 새로운 장이 90년대에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그 인공지능과 무슨 관계냐? 더 뇌로 들어가 볼게요. 인공신경망, 우리가 지금 딥러닝이라는 단어 아까 잠깐 나왔죠? 딥러닝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 헤비안 룰이 1949년입니다. 방금 보셨던 네, 그런 세포군의 군집들이 뭔가 동시에 발화되고 연결된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1958년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신경망을 기반으로 해서 한 층, 하나의 층으로 이루어진 이제 기본 알고리즘이 나오고 20년, 30년이 지나서 멀티레이어, 여러 층들의 어떤 알고리즘이 나오고, 이건 아직 뭐 설명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20년이 지나서 2006년 드디어 딥러닝이라는 단어, 오늘날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실은 가장 근간을 구축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딥러닝, 이것이 이제 2006년에 네, 엄청 오래됐죠. 벌써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이 딥러닝 시대가 오기 전까지 이 시기를 몽땅해서 빙하기라고 합니다. 거의 그냥 중간에 빙하기가 많았어요. 인공지능 빙하기가 몇 번이 있었는데, 빙하기는 뭐냐?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 라고 해서 많은 절벽들이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왜 이것을 요즘에 인공지능의 시작이 뇌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래쪽에 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뇌세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약 860억 개, 860억 개의 뇌세포를 갖고 있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연결망은 뭐 10배, 100배, 1000배까지 됩니다. 뭐 어떻게 뇌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생긴 게 똑같아요. 이 860억 개의 뇌세포가 다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것이 그냥 쫙 옆에 있는 세포들끼리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안에 있는 이제 핵이 있고 밖에서 신호가 들어오는 이 수상돌기라는 게 있어요. 네, 받는 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쪽은 굉장히 많은데 나가는 건 하나입니다. 받아가지고 뭔가를 합쳐가지고 보낼까 말까. 네, 이것을 결정해서 신호가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가면 이제 이 축삭 돌기로 하나로 나가서 또 끝단에서 다른 신경세포가 또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여러 개가 모였다고 보면 이렇게 이게 지금 여러 개 세포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고 끝에는 또 갈라졌어요. 그럼 여기 또 세포가 있겠죠. 그럼 받는 쪽은 또 여러 개니까 이게 이제 받는 쪽하고 옆에 세포들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뇌과학을 공부하시면 뇌세포 안에는 전기 신호로 전달이 되지만 이제 여기서는 전기 신호가 발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 신경세포로 넘어갈 때는 이게 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 떨어져 있는 부위를 시냅스라고 하잖아요. 떨어진 걸 신경 전달 물질, 화학 물질로 바꾸는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전기 신호는 전달이 안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연결성들의 엄청난 차원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학자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세포 하나를 모델링을 한번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죠. 네, 세포체, 수상돌기, 들어오는 놈, 엑슨, 나가는 놈, 그 다음에 시냅스, 다른 세포와 인접된 거. 이것을 이제 수학으로 표현하면 이거를 이제 노드, 우리가 이렇게 그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노드,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니까 인풋이 되겠죠. I로 보통 수학에서 표현하죠. 출력, 이거는 뭐 X, Y라고 해도 되겠죠. 출력, 아웃풋, 그 다음에 가중치. 요즘에는 이거를 파라메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생성형 인공지능 얘기하면 뭐 1000억 개, 1조 개의 파라메타, 뭐 이런 거 얘기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초기에는 이거 웨이트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그 표현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들어오는 놈은 X. 그럼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X1부터 우리가 무한수를 N이라고 하죠. X1, X2, Xn. 중간에 가중치, 시냅스 영역은 weight1, W1, W2, Wn. 네, 이렇게 하면 X1 곱하기 W1, X2 곱하기 W2. 우리가 합산은 시그모이드를 써서 이걸 시그모이드로 해서 다 합산했던 걸 갖고 y 함수로 y 이꼴 함수. 이거 조금 복잡한데요. 네, 머리가 좀 아프지만 어쨌든 이것을 수학으로 표현을 했다. 인간의 핵심은 뭔가요?
인간의 마음의 처리 방식을 수학적 모델링을 해서 이것을 거의 유사한 형태로 빠진 거 있습니다. 물론 뭐가 빠졌죠? 신경전달 물질에 대한 영역이 커트가 되어 있죠. 하지만 거대한 수학적 모델링을 기반으로 이 함수도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이것들을 해서 수학적 모델링을 한 겁니다. 이것이 신경망 앞에 인공적으로 한 거니까 인공신경 모델. 이제 이런 모델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이런 모델링을 수학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30년간 인공지능 시대 빙하기였습니다. 빙하기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컴퓨터가 그만큼 발전을 못했던 것도 있고요. 그 제한 사안이 있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유별난 그 패턴 인식, 모든 데이터를 알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결과를 유추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시면 뭐 한 4, 5살만 돼도 엄마가 갑자기 긴 머리였는데 빡빡 밀고 와도 엄마라고 알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3살짜리한테 이것은 동백꽃이야. 그리고 이것은 뭐 해바라기야. 몇 개 꽃만 알려주고 전혀 약간 꽃과 약간 다른 형태의 꽃을 보여줘도 이거는 꽃이라고 아이가 알죠. 모든 꽃을 안 봤는데 몇 개만 알아도 알아차려요. 그리고 뭐 대표적인 4발 달린 의자를 처음 봤어요. 아이가. 그런데 그냥 하나로 딱 있는 특별한 디자인을 봐도 그것을 의자라고 알죠. 어떻게 압니까? 데이터를 다 안 알려줬는데 컴퓨터는 이걸 몰랐어요. 다 알려줘야 알았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일정 데이터만 학습하면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가 와도 가장 최적의 답을 찾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극복을 2006년에 이분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제프리 힌튼, 딥러닝의 아버지. 2006년 논문입니다. 패스트 러닝 알고리즘, 딥 빌립 넷. 여기서 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딥 러닝이라는 단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된 2006년에 그 강렬한 논문 한 편, 그 논문을 시작으로 이 제프리 힌튼 교수가 딥러닝을 사실상 탄생시켰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그 이전에 그 아까 나왔던 무슨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계속 있었죠. 그런데 그 극복을 했습니다. 비지도 학습, 그러니까 지도 없이 미리 질문과 답을 데이터를 통해서 알려주지 않고 답을 안 알려줬는데 해결점을 모색하는, 이거는 사과야, 이거는 고양이야, 이거는 사람이야 라고 지도를 해주고 컴퓨터를 학습시키면 컴퓨터가 가장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유사한 답을 찾아가는데, 이제는 답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데이터만 던져주면 알아차린다면 이거는 약간 인간하고 비슷한 방식이죠. 그래서 이 2006년에 이 딥러닝이 알고리즘이 나오고 6년의 시간이 걸려서요. 2012년에 유명한 연구가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는 12년 전이에요. 이것은 이제 구글, 여러분 쓰시는 유튜브가 구글 거잖아요. 그래서 구글이 이 딥러닝 연구에 엄청난 그 기여를 했는데 2012년에 1000대 컴퓨터로 1000만 개의 유튜브 이미지를 딥러닝으로 분석해서 사람과 고양이를 구분해냈다. 이거를 하는데 1박 2일이 걸렸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으로 보면 사실 상상이 안 되는데, 여러분은 그 사람 고양이 사진 보면 0.01초 만에 아시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는 이걸 알기가 어렵죠. 왜냐? 안 알려줬으니까. 이거는 사람이야,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안 알려주고 그냥 유튜브에 있는 1000만 개 이미지를 다운받아가지고 컴퓨터로 그냥 돌린 거예요. 이 알고리즘에 넣었어요. 그런데 알아서 결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1000만 장 중에 이쪽 사람 사진, 고양이 사진. 목표는 뭐죠? 명령은 사람과 고양이를 구분해. 이것밖에 안 줬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네, 답을 안 알려주고 한 건데 스스로 안에 것들을 이제 규칙을 찾고 막 이런 특성들을 분류하면서 이제 스스로 분류한 거죠.
2년이 지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그 안드로이드, 여러분 그 갤럭시, 대부분 갤럭시 아니면 아이폰이시죠? 전 세계 아이폰 사용자가 한 20, 30% 되죠. 그럼 나머지 70% 이상이 안드로이드, 갤럭시 계열이에요. 그럼 그 갤럭시 삼성 거지만 OS는 구글 거죠. 네. 여러분이 쓰시는 갤럭시의 O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입니다. 구글은 여러분들이 뭐 하는지 다 알겠죠. OS에. 그래서 이 구글 포토 에디터 앱이라는 데 가면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면 이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갤럭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이 사진을 찍었어요. 길거리를 가다가. 그런데 이 구글에 있는 딥러닝 그 스마트폰의 알고리즘으로 돌리면 이 문장을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예요. 2014년 11월에. Horse riding a motorcycle, drift road. 이 사진만 보고 이거를 픽셀을 막 쪼개가지고 색상을 분석하고 형태를 분석하고 해서 이것은 모터사이클이구나. 이 형태는 사이클이구나. 위는 사람이구나. 이것은 어떤 거친 그 길이구나. 이런 걸 유추를 해서 이 사진이 의미하는 바를 문장으로 탁 만들어낸 거예요. Two dog play in the grass. 잔디밭을 뛰는 2마리 개. 실제는 3마리죠.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14년입니다. 10년 전에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면 구글이 알고리즘만 돌리면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들 있죠? 사진들을 쫙 돌려서 이렇게 문장을 다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도. 그러면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겠죠.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어디를 가고 이런 것들이 쫙 DB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불과 10년 전. 이게 10년 전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자, 초기에 이제 딥러닝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이게 얼마만큼 충격파를 줬는지는 이 초창기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제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스스로 일정 데이터만 갖고 간단한 목표와 규칙만 알려주면 답을 찾아가는, 우리가 어릴 때 혹시 벽돌 깨기 게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의 초창기 이제 딥마인드에서 이 딥러닝을 적용해서 그 유명한 일본의 아타리사의 그 옛날 게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한 거예요. 얼마만큼 인간의 속도를 따라잡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10분간 이 처음 게임을 한 거예요. 컴퓨터가. 네, 이 유명한 게임 아시죠? 위에 벽돌이 엄청 있는데 이거 보니까 점수가 올라가는 거를 이제 계산할 수 있죠. 공이 아래로 떨어지니까 점수가 안 올라가는구나. 이제 이런 걸 다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해서 이게 공이 아래로 안 떨어지게 해야 되는구나. 자, 이제 2시간 훈련을 한 거예요. 스스로 학습한 거죠. 스스로 학습하면서 알고리즘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시간이 지나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들하고 비슷합니까? 네, 잘하죠. 네, 이렇게 계속 하는 걸 컴퓨터가 스스로 규칙을 알아차리면서 점수를 높여가는 거죠. 자, 이제 4시간이 지났어요. 4시간이 지나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벽돌 깨기를 잘하는 방법. 한쪽 벽면을 공략한다. 계속 왼쪽으로 공을 보내죠. 그래서 벽이 똑 뚫리면 금세 게임이 끝나죠. 자, 이 4시간 만에 이 아타리사의 벽돌 깨기 게임을 정복한 거예요. 인간의 역량을 넘어선 거죠. 네. 어떻게 놀랍습니까? 4시간 만에 이제 이런 딥러닝 알고리즘의 것들을 하나씩 해보다가 드디어 2016년 3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알파고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세돌 구단과 붙었죠. 네, 그때 많이 시청하셨던 분도 계실 텐데 전체 5승 중에 이세돌 구단이 1승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 그 4국에서 신의 한 수라고 하는 78수, 이 신의 한 수를 딱 놓자 알파고가 저는 사실 바둑을 그렇게 잘 못 두는데 제가 봐도 이상한 수를 뒀어요.
그때부터 뭐 당황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엉뚱한 실수를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세돌 구단이 불계승을 하죠. 이때가 인간 이세돌이 알파고를 이긴 마지막 게임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나온 알파고 제로까지 뭐 그 이후에 계속 나왔는데, 네, 지금은 바둑 하시는 분들 인공지능 바둑으로 연습 많이 하죠. 그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인간이 인공지능을 못 이깁니다. 네, 지금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왔어요. 2016년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바둑으로 이길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네, 인간의 직관, 추론, 그 무한수라고 하는 이 바둑이잖아요. 이 무한의 수의 바둑을 이겼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런 그 정보화 시대가 일상화가 되어서 우리의 일상의 인간의 두뇌 발달 과정에도 엄청난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특별한 두뇌 발달 과정에서 스크린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시대가 되었고, 스마트폰 인류 첫 세대들은 이제 스마트폰 중독이 일상화가 되고 있고, 더 쉘로우,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네,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다르게 발달 특성을 갖는데 그 발달 과정을 무시하는, 네, 스크린과 교류, 사람과의 교류는 끊어지고, 네, 이런 시대가 일어나서 정보의 종속성은 커지고 인간의 고유 역량은 지속적으로 다운되는 팝콘 브레인이라는 표현까지 쓰죠. 디지털 기기의 자극에 익숙해져서 자극적이고 단편적인 정보에만 반응한다. 이것을 팝콘을 튀기듯이 현대인의 뇌가 팝콘 브레인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취급하면 안 되는데, 많은 지금 이제 아이를 지금 막 키우는 부모들이 스마트폰을 주면 웃고 뺏으면 울고 이런 단순한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이 주도권을 뺏기는 형국들, 그 상황은, 네, 인류에게 커다란 위협이다. 그래서 지금 알파고가 나오고 나서 2년 후인 2018년에 이 다보스 포럼은 인간의 역량 혁명이 필요하다. 이 단순한 그 기계 자동화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시작되었다. 유발 하라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위기를 느낀 거겠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뭐 정서지능, 인간만 갖고 있는 것 같아, 아직도. 정신적 회복 탄력성, 외부적인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을 받아도 빠르게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오리엔트 돼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트라우마를 안는 사람이 있고, 트라우마를 겪고 넘어서는 사람이 있고, 회복 탄력성이 중요해. 뭐 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게 중요해.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어떻게 이거를 키우는지를 얘기를 안 해요. 네, 중요하다고만 얘기한다. 방향을 설정한 거죠. 네, 이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은 이게 강사 출신이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200년 동안 유효했던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왜 200년이겠습니까? 산업혁명 이후로 오늘날 퍼블릭 스쿨 시스템, 같은 건물에서 같은 교과를 같은 시간 동안 일정 수의 아이들이 한 명의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는 지식 기반으로 판서하면서, 이게 이제 산업혁명 시점부터 사실 본격화된 게 정확하게는 서구의, 네, 근대 교육이죠. 우리의 전통 교육은 아닙니다. 서구의 근대 교육, 지덕체, 네, 여러 개 교과를 대량 생산 체제에 걸맞는 국가의 인적 자원을 길러내야 된다는 그 나라의 언어, 국어 배우고 과학 배우고 수학 배우고, 네, 이렇게 배워서 대량 생산 체제에 걸맞는 산업 인력을 키우자. 지금은 이거를 해야 된다. 인간에게 고유한 능력, 가치, 신념, 독립적 사고, 소프트 스킬. 역시 빠진 게 뭡니까? How. 어떻게 키우죠? 네, 이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열었던 그 빼놓을 수 없는 장본인, 제프리 힌튼, 아까 조금 기억나시죠? 딥러닝의 아버지, 이 제프리 힌튼 교수가 작년에, 네, 그 은퇴 선언을 합니다. 원래 구글에 들어갔는데요. 잠깐
왜 은퇴를 했는지, 구글을 왜 나섰는지 내가 한번 잠깐 평생 볼까요? 이룬 성과가 후회스럽다. 인공지능, AI 분야의 대부로 꼽히는 유명 연구자가 구글을 떠나면서 남긴 말입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제프리 힌턴 박사가 10년간 몸담았던 구글에 최근 사표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태생으로 76세인 그는 에든버러대 박사과정을 진행 중이던 1972년부터 AI 분야를 연구한 관련 분야의 선구자입니다. 특히 그는 인간의 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비슷한 방식으로 컴퓨터가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이란 개념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힌턴 박사는 이후 제자 2명과 DNN 리서치란 AI 업체를 창업한 뒤 컴퓨터가 수천 장의 사진을 분석해 꽃이나 개, 자동차 같은 사물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DNN 리서치는 지난 2013년 구글에 4,400만 달러, 약 590억 원에 인수됐는데 힌턴 박사도 지난 10년간 구글 소속으로 연구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힌턴 박사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 AI 기술이 점차 통제가 힘든 상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핵무기는 추적이 가능하지만 AI 연구는 규제가 도입돼도 감독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개인이나 국가가 비밀리에 어떤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힌턴 박사는 특히 AI 기술이 적용된 킬러 로봇이 현실화되는 날이 두렵다며 연구자들이 AI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체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I 기술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최근 해외 석학들을 중심으로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리 마커스 뉴욕대 교수와 앵카 루엘 스탠포드대 박사는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AI 개발을 감시할 수 있는 글로벌 중립 비영리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제사회가 2차 대전 이후 국제 원자력 기구를 만들어 핵무기 감시에 나섰듯이 AI 개발 규제를 위한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네, 지금이 얼마만큼 중차대한 시점인지 아시겠죠?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그 일본이 항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국제원자력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지금은 NPT라는 데 가입을 해서 모든 국가가 핵무기를 함부로 만들 수 없게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그만큼 핵무기의 위협 이상으로 위험하다는 인식입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에 어디까지 진짜 넘겨야 되냐, 이제 오늘의 중점 주제입니다. 뇌에서 이 지금의 딥러닝, 인간의 마음의 처리 방식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고, 인간의 0과 1이라는 디지털 코드로 시작했던 컴퓨터의 발전이 모든 것이 연결된 정보와 사회가 출현하고 데이터가 쌓이고,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가 오고 AI 시대까지 온 거죠. 거기에 인간의 언어 방식의 이런 거대한 LLM이라는 모델까지 나왔어요. 그게 왜 나왔습니까? 모든 것이 지금 연결됐으니까요. 세상이 스마트폰으로 PC로. 그런데 이제 조금 중점을 둬야 되는 건 인공지능을 조금 제쳐두고 인공지능을 만들었던 인간의 뇌가 인공지능이 아직은 범접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 이제 여기에 저희가 이제 오늘 조금 중점이죠. 뭐 인공지능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실 분들은 빠르게 습득하셔야죠. 또 인공지능 활용에 강국이 돼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전 세계의 모든 거대한 선진국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네,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우리가 좀 더 차별화되게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인간의 고유의 가치에 대한 회복,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간에 대한 특이성으로 들어가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인간, 동물이죠. 인간에게 앞서서 동물이고, 인간의 가장 인간 뇌의 특별함은 뭐냐? 움직임입니다. 네, 우리가 동물이니까 이게 움직일 동자예요. 개체가 박혀 있으면 식물, 이 개체가 움직이면 동물, 애니마가 라틴어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움직이는 개체, 네, 이거는 식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할 만큼 어떤 사고를 당하면 식물인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 우리는 동물이구나. 인간이기 앞서서 동물이구나. 동물 중에 고등 동물이구나. 여기에 인간의 뇌의 특별함의 근본 기제의 시작, 움직임의 진화의 관점입니다. 자, 이것을 로봇이 인간의 움직임을 따라가게 만들었던 인간 친화형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1년 지나면 걸어요. 네, 그런데 로봇은 어떻게 했을까요? It all started back in 1986 when Honda built a robot which could walk, albeit very slowly and clumsily. 두 발로 걷는 In 1988 it was developed to walk more like a human being, and in 1993 a torso was added. By 1996 Honda's robot had become intimidatingly large, so in 1997 it was shrunk to a less threatening size, thankfully before being made autonomous. In 2000, Honda unveiled ASIMO, which stands for Advanced Step in Innovative Mobility. Standing 130 centimeters tall, which is the same height as a seated adult, it's the perfect size for helping out around the home. Over the years, ASIMO has been constantly developed, and it's now mobile enough to play sports. However, it's wise to warm up before any physical exercise, even if you're a robot. And as well as run at 6 miles an hour, ASIMO can walk backwards and hop. 네, 이게 이제 로봇 공학의 역사는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드는 역사입니다. 네, 저희 어릴 때 꿈은 로봇 태권브이를 만드는 거라 가지고 저는 이제 대학에 가면 로봇 태권브이 만들 줄 알고 90년대 초반에 대학을 갔는데 이족 보행 로봇을 못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네, 제가 키스트라는 곳에 가서 대학원 과정을 했는데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도 대한민국은 이족 보행 로봇을 못 만들었어요. 지금도 이족 보행 로봇을 제대로 만들면 뭐 10대 로봇 강국에 들어갑니다. 인간에게는 쉬운데 로봇에게 어려운 이족 보행. 네, 왜 어려울까요? 우리 아이들이 1년 지나면 두 발로 걷죠. 부모님들은 박수를 치죠. 뇌과학자들은 인간 뇌의 경이로운 점프에 놀라워합니다. 네, 두 발로 걷는다는 거. 네, 어떤 차이일까요? 강아지, 고양이 네 발로 뛰죠. 네, 강아지, 고양이는 이 사지의 말단을 조절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아기들이 두 발로 걷으려면 엄지발가락에 정확하게 힘을 주고 시시각각 바뀌는 무게 중심을 뇌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뇌 변화를 주는 거. 우리가 뇌를 발달시킨다. 뇌하면 뇌를 어떻게 발달시키지 하는데요. 기본 뇌에 영향을 주는 가장 첫 번째는 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뇌 변화를 주는 기본적이고도 근원적인 대상은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이 뇌하고 척수를 중추신경계라고 하죠. 나머지가 이제 말초신경, 또 안에 채성신경 이렇게 있죠. 네, 그런데 이 중추신경계의 뇌와 척수, 이 척추가 이제 우리나라 70년대로 보면 경부고속도로, 우리 인체의 유일한 고속도로 딱 하나예요. 인간의 뇌는 중추 사령탑이니까 사령탑이 여기 있고 고속도로가 딱 하나 있고 나머지 몸의 모든 신호가 척수로 가서 쭉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뇌의 신호가 몸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몸에서 올라오는 신호가 만나는 곳이 여기 두정엽의 이 파랑색 1차 감각, 채성 감각 피질. 그러니까 감각 신호가 몸에 있는 감각 센서가 저기 안에 있는 척추 안에 척수를 통해서 이 목을 타고 두정엽의 이 감각 피질로 도달을 하면 앞쪽으로 보냅니다. 앞쪽으로 이제 운동 피질로 보내고 전두엽에서 명령을 받아서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뇌는 그 신체 지도가 여기처럼 다 있어요. 네, 결국은 뇌와 몸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신호의 핵심이 뭐냐? 몸의 감각 센서 신호는 뇌로 올라오고 뇌에서 운동 신호는 몸으로 출력한다. 감각, 입력, 운동, 출력. 이게 가장 두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 아기 때부터, 태아 때부터 1세, 10세 이렇게 계속 발달하는 게
크게는 감각 시스템, 운동 시스템. 오늘날 로봇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인간의 이런 처리 방식과 뇌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안다고 해도 또 알아차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감각, 입력, 운동, 출력. 뇌와 몸은 그렇게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이 제대로 입력이 안 되고 운동이 제대로 출력이 안 되면 뒤뚱뒤뚱 균형감의 상실은 노화의 신호 중에 하나라고 하죠. 네, 그리고 맨발을 걸어도 맨발을 걸을 때 그 느낌, 그 발바닥의 감각이 뇌까지 안 올라올 수 있죠. 올라온다고 해도 못 알아차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몸이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어졌는데 내가 염증이 일어날 때까지 몸의 반응의 신호가 안 올라오면 네, 몸이 상당히 맛이 간 거죠. 네, 몸의 신호가 끊기는 감각, 입력, 운동, 출력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뇌세포도 이렇게 돼 있어요. 감각 뉴런, 운동 뉴런, 그 다음에 이제 연합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중추신경계도 구성이 돼서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의 발전이 이렇게 됐는데 진화가 우리는 고등 동물인데 이 동물의 진화에 대한 생물학, 진화론, 뭐 신경과학, 인지과학, 이런 신체 생리학 이런 것들이 연구가 일어나면서 뇌에 대한 본질에 대한 것들이 이제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여기에 인간이 있죠. 인간은 움직이는 고등동물, 아래쪽은 포유류. 네, 아주 기초적인 그 1차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알아보죠. 주인이 알아보면 그 강아지 고양이의 뇌에서는 주인의 상이 스냅 사진처럼 착착착 떠올립니다. 이것을 이제 그 제럴드 에델만 같은 노벨상 수상자는 포유류가 갖는 1차 의식이라고 했고, 근데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떠올리면 누군가에 대한 파노라마가 싹 그려지죠. 네, 이것을 고차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고차 의식은 왜 가능하냐? 네, 시간, 과거, 현재, 미래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고 언어로 표현된 상들이 연결되면서 이제 파노라마처럼 그려질 수 있다. 이것을 고차 의식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 조류, 파충류, 이렇게 양서류, 멍게는 어릴 때 뇌가 있다고 했어요. 예, 성체가 되면 뇌는 없애버립니다. 바위에 붙으면. 그래서 뇌라는 건 왜 생겼느냐? 네, 동물의 생명이란 건 움직임으로 시작돼서 움직임이 멈추면 생을 마감하는데 생명종의 진화에서 뇌라는 차원에서 보면 움직임이 점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고도화됩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을 잘 컨트롤하고 예측을 하기 위해서 계속 중추적인 신경계가 필요해지고 네, 신경다발이 생기고 신경절이 생기고 신경계가 생기고 말초신경이 생기고 말초신경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중추신경이 생기고 그래서 뇌가 만들어졌죠. 그렇게 지금은 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날 동물 중에 인간은 움직임의 진화, 사지의 말단까지 빠른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감정이 출현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동물들이 있죠. 그래서 감정은 마음의 영역이 아니라 신체의 영역이에요. 네, 신체 영역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언어를 갖고 있고 자의식. 우리가 그 강아지가 거울에 비추면 겨울에 비춘 얘가 나라는 걸 모르죠. 신생아들도 모르죠. 근데 나이가 들면 1살, 2살, 3살 되면 거울을 비췄을 때 비췄던 내가 나라는 걸 알죠. 이게 셀프 컨셔스, 자의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건 뭐냐? 아주 진화된 움직임을 갖고 있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막대한 강력한 언어 중추를 가지면서 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 알아차리는 생명체, 그것이 이제 고등 동물인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잠깐 들으시면 아직은 인공지능이 범접하기 못하는 영역들이 어떻게 좀 떠오르십니까? 네, 자, 로봇이 그 사이에 또 발전을 했어요. 지금 보시는 건 2021년 8월에 공개된 당시 전 세계 최고의
휴머노이드 로봇,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반 전이죠. 네. 이 회사는 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회사입니다. 네, 전 세계 최고 등급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현대자동차가 인수를 했었죠. 네, 아직 현대자동차 소유입니다. 한국이 요즘에 잘 나가죠. 자,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간 로봇이 이제 나왔어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접목되면 이제는 두 발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아직 손의 움직임은 인간만큼 발전을 못했던 2021년이었어요. 근데 인간의 뇌는 지금 보시는 이제 이게 뇌사진이에요. 저렇게 1000억 개의 뇌세포가 100조 개 이상의 시냅스, 엄청난 연결망을 가져서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은 강화되고 쓰지 않는 것들은 점점 퇴화되어서 사멸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경망은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경망은 여러분이 살아오신 시간의 축적, 경험과 지식의 축적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고유의 신경망 패턴을 여러분들은 지금 갖고 있어요. 젓가락질도 다 다르시죠? 네, 젓가락질을 한 1000번 하면 젓가락 신경망이 만들어졌겠죠. 그런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패턴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의 행동 패턴, 사고 패턴이 만들어진, 즉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되면 일을 빨리 할 수 있겠죠. 네, 또 이것들이 빠르게 연결되면 뭐가 이렇게 재능도 꼽힐 수도 있겠죠. 여하튼 인간은 인간의 신경망이 그 사람의 행동, 사고 패턴을 사실상 상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틀이 강해지죠. 네, 10대 애들을 보고 습관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죠. 나이가 들수록 틀이 강해집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전에 2021년 로봇에 뭐가 딱 붙었냐? 오픈 AI가 붙었어요. 생성형 인공지능 LLM 모델. 자, 한번 볼까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오픈AI의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됐음을 알린 휴머노이드 로봇. Hey, Figure One, what do you see right now?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먹을 걸 달라는 부탁에 정확히 사과를 집어 건넸습니다. 이제 먹을 거라는 단어, eat라는 단어를 하고 연관성이 제일 높은 그걸 찾는 거예요. 이번엔 행동과 추론을 함께 요구해봤습니다.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쓰레기를 정확히 골라내 바구니에 담는 동작을 하면서도 과거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이유까지 설명해낸 겁니다. So, based on the scene right now, where do you think the dishes in front of you go next? Plate and cup are likely to go into the drying rack next. 자신이 과거에 한 행위를 정리하고 평가까지 했습니다. I think I did pretty well. The apple found its new owner, the trash is gone, and the tableware is right where it belongs. 오픈AI는 이 로봇에 시각적 추론과 언어 이해 기술을 제공했고, 피규어 AI는 빠르고 민첩한 로봇 동작 기술을 구현했습니다. 피규어 AI 측은 로봇이 지시를 들은 뒤 스스로 모든 행동을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시범 모델임을 감안하더라도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로봇이 사람과 의사소통하면서 다양한 요구를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네, 어떻습니까? 앞에 봤던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불과 3년도 안 된 시점에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왔어요. 여기에 차이는 방대한 거대 언어 모델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런데 주고받을 수 있죠.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죠. 제가 질문하면 거의 그 딜레이 없이 바로 답을 하고 그 명령을 아주 미세한 움직임으로 수행하죠.
네, 두렵습니까? 자, 그럼 움직임만 보면 이제 좀 인간하고 어떤 차이냐? 여기에 한국인이 전 세계 댄스 대회에 나가서 우승했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봇의 움직임이 지금 엄청나게 인간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아직. 왜 따라잡지 못했느냐? 그 차이를 The man's gon' drop him, and 50 ain't rockin' with him no more. It's okay, I get it poppin'. Move it, boy. Let the bass kick. I get it poppin'.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저스트 레이크인가요? 뭐 전 세계 댄스 대회 1등을 했던 한국 댄스 팀입니다. 아직은 인간이 잘하죠. 네, 인간의 이런 감각, 입력, 운동, 출력, 이 뇌의 이 인지와 이 인간의 몸 사지 말단까지 조절을 하는 이 미세한 움직임은 네, 지금 로봇이 상당히 따라잡았지만 여전히 이 자연지능이라고 했을 때 이 모션 컨트롤, 이것은 단순히 움직임만은 아니다. 그래서 움직임의 진화는 의식의 발달과 굉장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의 이런 움직임, 신체 활동 조절 능력을 상당히 훈련시키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도 이게 여전히 인간의 고유의 기제, 가장 베이스에 들어간다. 왜? 우리는 동물이니까요. 그 동물 중에서도 고등동물이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움직임에서 시작된 겁니다. 네. 긍정 마인드, 상상, 인사이트, 통찰, 영감, 창조성, 언어, 셀프 컨셔스, 자의식까지 네,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지능의 가장 시작이자 근간은 모션 컨트롤, 사지의 말단의 움직임. 움직임이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다. 자, 이제 조금 마지막 핵심 부분을 압축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인간은 그럼 어떻게 변화하는가? 우리가 왜 그동안 이 인공지능 발전이 20세기 후반 21세기 들어서 되면서 서구에서 근대 교육화 시켰던 지덕체 교육 모델이 아차 싶었던 거예요. 네. 인간의 오늘날 문명을 꽃피우게 만든 이제 물질 문명의 그 교육 모델이죠. 지덕체. 네. 오늘날 인간의 뇌과학이 발달하고 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지덕체가 아니라 채덕지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가면 그 전에 유치원 어린이집 가면 놀이 중심,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을 하라고 전 세계 OECD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학습을 3살, 4살 때부터 시키는데요. 놀이 중심, 유아 중심 교육이라고 전 세계 선진국에서 권고하고 있다. 강력하게. 놀이 중심으로 두뇌를 발달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6세가 지나면 5세, 6세, 최소한 5세, 6세는 되어야 기본적인 기초 인지학습을 하지 3세가 되고 막 4세가 됐는데 갑자기 인지학습을 막 내리다 쏟으면 신체정서 인지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네, 인류의 학문적 발달을 무시하면 안 된다. 지난 팬데믹을 거치고 우리나라 전국 1000명의 교장단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연수 요청이 와서 했던 주제가 바로 지덕체냐 채덕지였어요. 교장 선생님도 다 압니다. 지덕체가 잘못됐다는 걸. 손 들려고 해도 손 안 드시더라고요. 나머지 거의 90%는 채덕지에 손을 드셨어요. 현장에 계시는 교육 전문가들도 이제 아는 거예요. 네, 인간의 두뇌 발달은 순서가 채덕지라는 걸. 근데 왜 우리는 지덕체로 했냐?
바로 이분이 결정적 역할을 했죠. 네, 서양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르네 데카르트.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강력한 명제를 대부분 들어보셨죠? 여기에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몸과 별개이며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여기 중요합니다. 몸의 감각이란 건 그릇된 정보를 전달해서 오도할 수 있으므로 뭘 오도합니까? 이성적 사유를, 지식을 얻고 사고하는 과정의 역할을 몸의 감각을 제한해야 된다. 여기서 서구의 심신이원론이 체계화됩니다. 심신이원론, 몸과 마음은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어. 중요한 건 이성적 사유, 오직 이성, 네, 마음, 이성, 이거를 중요하게 여겼죠. 그런데 생물학의 발달로, 인간의 신경과학의 발달로 인간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 신체 활동, 체가 먼저고 그 다음에 정서가 발달하고 인지학습이 발달하더라. 이렇게 6세가 되면 성인 뇌의 90%가 커집니다. 여러분 집 뇌가 1.4kg 정도 되는데요. 1kg 되는데 6세면 됩니다. 6세가 되면 채덕지 순으로 해서 100층짜리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딱 보면 건물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안이 제대로 안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럼 언제 채우냐? 이제 초등학교 12년까지 안을 채웁니다. 어떤 걸 채우냐? 좋아하고 잘하고 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들 중심으로 패턴이 형성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12세까지 100층을 쫙 제대로 층마다 다 올립니다. 단 하나만 빼고, 뭘 빼고요? 네, 전전두엽. 그래서 사춘기 시절 동안 이제 총사령탑, 전전두엽을 막바지 공사를 하는 게 우리가 외계인의 뇌라고 부르는 전전두엽 발달 시기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시절은 제정신이 아니겠죠? 마지막 공사를 하니까. 그래서 아이의 뇌를 알아야 되지 아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의 뇌가 공사 시기다. 이렇게 인간의 뇌는 특별한 발달 과정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는 많은 것들을 거꾸로 잘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야 됩니까? 부모가 알아야죠. 아이는 주어진 환경대로 살죠. 그래서 지금은 인간 두뇌 발달 원리는 채덕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움직임의 진화를 충분히 습득하고, 두 번째 중요하죠. 몸과 마음의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을 통해서 또 정서의 발달 능력을 키우고 그 과정 이후에 애티튜드, 태도, 저 친구 참 태도가 좋구나. 우리가 할 때 그 태도는 내재된 역량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태도는 학습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성이란 건 6세 전에 기본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이제 가로막는 시대가 온 거죠. 네, AI 시대, 모든 것이 연결된 시대가 왔는데 인간의 뇌의 기본 구조와 기능은 안 바뀌었습니다. 수렵사회 그대로예요. 여러분과 저의 뇌는 수렵사회 그대로예요. 근데 세상은 바뀌었죠. 어떤 세상? 바깥쪽 세상, 오감의 세상이 바뀌었어요. 인공 불빛이 커졌죠. 24시간 불을 밝힙니다. 인간의 뇌는 동물인데 움직임의 양이 농경사회에 비해서 100분의 1로 줄었어요. 움직임이 주니까 뇌의 균형성이 상실되죠. 자율신경계가 붕괴됩니다. 요즘에 10명 중에 5명은 자율신경이 안 맞습니다. 부교감이 퇴화돼 있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도파민 중독 넘쳐납니다. 초등학생 중에 30명 중에 한 반에 10명이 신경발달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틱장애, 아토피, 천식, 또 ADHD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일어나겠습니까?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이런 정보화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네, 인디언 추장 할아버지인데요. 손자를 딱 앉혀놓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사는데 두 마리가 항상 싸운다. 아이야, 너는 어떤 늑대가 이길 것 같으냐? 여러분은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네, 어떤 늑대가 이길까? 네, 추장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먹이를 준 늑대가 이긴다. 네, 이게 답이죠. 먹이를 주는,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스마트폰 사회도 똑같습니다. 내가 얻을 것을 선택하는지,
그럼 선택을 잘 하려면 좋은 심신 상태, 좋은 의식 상태라야겠죠. 그게 핵심이에요. 좋은 심신 상태, 좋은 의식 상태라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감의 세계에 살아왔어요. 감각이 오감뿐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이것도 잘못 배운 거예요. 지난 20세기 근대 교육에서 감각은 오감뿐이다. 오감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감은 일부예요. 근데 우리는 감각은 오감이라고 배웠어요. 정확하게는 외수용성 감각이 오감이에요.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시각, 뇌 바깥에서 기본적으로 밖에서 들어오는 감각, 이것을 외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데 불을 24시간 밝히고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이게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럼 잃어버리는 건 뭘까요? 바로 내부 감각, 내수용성 감각, 인체에서 뇌로 받아들이는 내부 감각, 뭐 간단하게는 내부 감각이라고 합니다. 인트로셉션, 내수용성 감각,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고유 수용성 감각, 이것도 잃어버리죠. 이것은 우리가 팔을 이렇게 뒤로 했을 때, 계단을 걷고 오를 때 우리가 일일이 신경 써가지고 계단을 걷지 않죠? 근데 내 발이 어디 갈지, 어느 정도 무게로 갈지, 위치, 방향 이런 거 다 알죠? 그게 고유 수용성 감각이에요. 이 내수용성 감각, 고유 수용성 감각,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유별난 감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수용성 감각, 외수용성 감각은 경로가 다릅니다. 경로가 다르다는 것은 훈련을 안 하면 퇴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현존하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데카르트를 봤죠. 데카르트가 400년 전의 인물인데 400년이 지나서 뇌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이분은 안토니오 다마지오, 아마 뇌과학 공부하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 현존하는 세계 최고급의 학자시죠. 이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대표적인 첫 저서예요. 데카르트의 오류. 데카르트는 틀렸다. 느낌, 정서, 이 마음이죠. 마음이라는 건 천상의 영역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기능적으로 분리된 게 아니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고등의식이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훈련을 해야지 이것을 신의 영역이니 이런 몸과 마음이 분리됐다는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래서 지금 이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 뭔가 이 느낌, 영감, 통찰, 뭔가 사고의 전환, 뭐 이런 것들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이제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이죠. 여기에 위즈덤 2.0, 여기에 핵심도 재미나게도 동양의 명상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스티브 잡스, 이 강력한 이 브레인 파워의 원천은 이 스티브 잡스의 스승이 바로 이 결혼식에 주례를 섰던 일본의 젠 오토가와 고분 선사라는 사실이 오늘날 알려져 있죠. 영감 몰입의 대가. 이것은 서구의 학습이 아니라 이 아시아의 새로운 인적 자원 개발, 메디테이션, 여기서 왔죠.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 상상력의 천재도 호흡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이제 의식의 확장을 느껴보죠. 몸에 이런 새로운 감각, 우리가 새롭다, 어떤 인공지능, 로봇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뭘까라고 떠올려 보시면, 이런 사람들의 이런 얘기들 속에 답이 있습니다. 내부 감각. 그래서 이 강력한 중독 사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게임을 해도 어떤 친구는 이렇게 게임 중독이 되고 어떤 친구는 페이커죠. 우리나라 스포츠계 연봉 1위. 어떤 친구는 페이커가 돼요. 페이커가 너무 유명하니까 페이커를 빼더라도 어떤 친구는 프로게이머가 되고 어떤 친구는 게임 중독이 돼요. 핵심이 뭐겠습니까? 나가 있느냐, 나가 없느냐예요. 나를 잃어버린 아이. 정보가 주인 자리를 찾죠. 그래서 정보가 반복되어 입력되면 집착이 되고 집착이 반복되면 중독이 됩니다. 나가 있으면
내가 이 게임을 왜 하는지를 알죠. 실제 프로게이머들 연구를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갖고 있어요. 내가 이 게임을 왜 하는지, 이 게임을 위해서 통해서 뭘 하고 싶은지 나가 있는 거예요. 야, 너 이 떨어진 휴지 주워, 이게 아니라 너 떨어진 휴지를 줍는 게 어때? 최종 선택은 나죠. 지금 우리의 세대가 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환경인가요? 그 대화인가요? 나를 계속 자각하게 하는 거야. 너 장점은 이거야. 너 단점은 이거야. 네, 피해의식이 들겠죠. 너의 장점은 이거고 너의 부족한 점은 이거야. 그럼 채우고 싶어 하죠. 나를 떠올리게 하잖아요. 우리의 대화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은 잘 안 바뀌어요. 이렇게 가로등 불빛 비추는 이 정도가 우리의 인식의 틀입니다. 이것을 불빛을 이렇게 확장하는 방법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네, 인식의 틀.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틀이 강해지는데 이걸 의식의 자유로움, 즉 창조성의 발현을 갖는 방법들이 별로 없다. 서구의 기업들이 동양의 명상에 관심을 갖고 이런 내적 감각, 내부 감각, 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주목하는 배경, 네, 그것이 아직은 아니고 그것은 로봇이 하기 어렵죠. 그것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우리의 전통은 지덕체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의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 어디 고구려 벽화에 공부하는 게 나와 있습니까?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발달 방식은 채덕지, 심신쌍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제가 있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이런 우리의 전통 명상을 뇌과학과 접목해서 이제 요가의 나라 인도에도 이렇게 실제 교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짧게 3분만 마지막 점을 찍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 역량, 이것은 이제 20세기 외적 역량에서 내적 역량으로 가야 되는 시대예요. 아직도 외적 역량에 주목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외적 역량, 내적 역량이란 건 뭐냐? 빙하 바깥쪽에 있는 게 외적 역량이에요. 기술과 지식. 이것은 물론 계속 채워야죠. 근데 이것은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가져야 되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학습을 빠르게 하고 이제 그동안 안 했던 빙하 아래쪽의 영역, 이것을 개발하고 회복하고 하는 오른쪽입니다. 빙하 아래, 긍정심리, 회복 탄력성, 근원적인 자신감, 내가 꼭 뭔가 성취를 하고 성과가 좋아야 자신감을 갖는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99는 잘못돼도 1%가 긍정이 있으면 내가 과감하게 긍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키워야죠. 키우는 방식은 밖이 아니라 뇌에 대한 인식부터 바꾸는 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뇌교육 학문에서는 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뇌는 생물학적 기관이 아니야. 내가 개발하고 변화해야 될 그 대상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현생 인류인데 뇌훈련과 뇌교육은 정확하게 다릅니다. 뇌훈련은 생산적이고 창조적이라 이거는 AI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건 가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쓸까에 대한 방향성이 즉 의식이 중요하다. 의식에 대한 부분을 높여야만 이 기능을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교육 학문 학과에서는 기본 인간의 두뇌 발달 기제에 대한 좀 학습을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변화하느냐? 인간은 목적이 건강이냐? 행복이냐? 행복이 아니에요. 그 위에 평화,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나는 어떻게 죽을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런 질문과 답. 그리고 이제 방법론 차원에서는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외부 감각, 오감이 아니라 내부 감각을 회복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훈련을 체계화해서 이제 이 한국 고대의 이 선도의 원리 체계를 기반으로 이런 내부 감각을 깨우고 훈련하는 방식, 특히 몸과 마음의 브릿지, 이 에너지에 대한 감각을 개발하는 훈련 과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의식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과학적인 측면에서 결국 뇌를 잘 써야 되니까 뇌운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보스가 뇌교육의 이제 원천 기술로 되어 있고요. 크게 보면 이제 5스텝, 5단계 기반해서 이제 영역별, 연령별, 특성별로 체계화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뇌과학은 늦었습니다. 한 10위권 정도 되고요. 하지만 이런 뇌활용 분야에서는 학석 박사 과정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 큰 강점이다. 철학 원리 측면에서도 지난 15년간 많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남 따라갈 나라는 아니죠. 인간은 어떻게 변화하느냐, 인간은 어떻게 성장하느냐의 측면에서 이제는 인간 발달 체계, 크게는 인간 완성학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뇌교육 학문이 이제 학문화의 이제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교육부가 공인한 두대 훈련 전문가, 국가공인 자격화가 되었다. 이것도 서구하고 조금 달라요. 인지 훈련이 중심이 아니라 채덕지입니다. 신체 훈련에서 네, 인지까지 가는 거예요. 네, 서구의 훈련, 두뇌 훈련하면 이것만 거의 대부분이에요. 요즘에 이제 신체 훈련이 들어갔죠. 근데 우리는 시작부터 신체 훈련부터 채덕지의 두뇌 발달 특성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에 굉장히 잘된 국가공인 자격 제도. 여기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브레인트넷 꼭 따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끝으로 인공지능이 범접할 수 없는 마지막 영역,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네, 자의식 아직 다가가지 못하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 네, 오늘 네, 마무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속된 곳은 뇌교육학과고요. 요즘에 뇌교육학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뇌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뭐 입학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인간의 뇌에 대한 특별함을 이해하고 좀 더 많은 체계적인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좀 실제적 변화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브레인 트레이너였습니다. 네, 시간이 4분을 초과했네요. 오늘 강의가 끝나면 이렇게 평가하는 거 있습니다. 네, 평가하는 거 좀 같이 해주시고요. 질문을 받고 싶지만 시간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이후에 또 제 뇌교육 팁이나 또 뭐 여기 학우분들도 좀 많이 들어오셨는데 네, 학우분들은 또 따로 얘기를 드리고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네, 한 400여 분 들어오셨는데요. 처음 뵌 분들은 너무나 반갑고 또 지금 21세기의 인간에 대한 이해는 뇌에 대한 이해입니다. 마음과 행동 변화의 열쇠는 뇌에 대한 훈련과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을 끝으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